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2장 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장 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 설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어떤 사전적인 어떤 기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소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따라서 관리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조사 분석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떤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지금 뭐 이래서 우리가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전에.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처음부터 새로 뭐 물리적인 어떤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도 선정해야 되고, 솔루션 선정해서 그 실제 설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화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리스크,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된다든가 또는 뭐 유실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이중화 이런 구조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미리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접근 통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이중화라든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인가, 또는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DB 암호화. 그러니까 DB가 사실 이제 큰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 정보나 또는 민간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라든가 또는 뭐 1급 비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관리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관리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요? 구조, 그다음에 이중화 구성, 분산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접근 통제, DB 암호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전에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전 시간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뭐 릴레이션이 뭐고 또는 뭐 개체가 뭐고 속성이 뭐고 이런 이제 용어들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특정 DBMS의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또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로 테이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 자, RDB라고 하는데 RDB가 저게 약자예요. Relational Database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체를 보관하는 틀은 뭐예요? 개체를 보관하는 정보,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 그릇. 틀은 뭐죠? 우리는 물리적인 이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물리 공간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테이블이라고 한다. 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그러면 테이블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로우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그 릴레이션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관계라는 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테이블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논리적인 설계 부분에서의 용어 중에 테이블 안에 행은 뭘 의미해? 논리적인 용어로 튜플. 튜플이 우리가 그냥 레코드, 물리적인 어떤 설계를 할 때에는 레코드나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속성. 아트리뷰트. 속성은 뭐라고 그래요? 속성 또는 필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컬러. 필드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설계할 때 쓰는 많은 용어고요.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설계할 때, 논리적인 모델링 할 때 쓰는 용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개체에 대응하는 객체가 테이블이고요. 자, 그 테이블의 종류 한번 볼게요.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 파티셔닝 테이블, 외부 테이블, 임시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테이블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테이블들 중에 기본적으로는 일반 테이블을 쓸 것이고요.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드 된 뭐 기본 키나 인덱스 키 순서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그래서 인덱스가 적용되어 있는 거를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파티셔닝 테이블은 뭐 파티션으로 대용량의 테이블을 작은 논리적인 라인이 파티션으로 또 나눈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티셔닝 테이블이다 이렇게 하고요. 뭐 외부 테이블은 일반 테이블처럼 이용할 수 있는 외부 파일, 뭐 객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밖에 테이블처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객체,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ETL 작업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외부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임시 테이블은 뭐 그냥 데이터가 뭐 종료되면 삭제되는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삭제되는 임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삭제돼 버리는 그런 임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의 설계에서 컬럼. 자, 우리가 전에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모델링 할 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개체, 속성, 릴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인 공간을 설계할 때,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테이블, 컬럼, 테이블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거고요. 뭐 타입이나 길이 등을 정의할 수가 있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뭐냐면요. 테이블이 저장되는 논리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사실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테이블이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이렇게 그려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를 실제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물리적인 물리적인 DB에다가 저장할 때는 파일로 저장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테이블 스페이스와 연관된 데이터 파일에 저장하고요. 이렇게 테이블들이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저장되는 어떤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테이블들만이 쫙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떤 영역을 정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테이블들을 저장하고요. 그것들을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트랜잭션.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 뭐 인덱스, 뷰,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나오기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 자,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이란 뭐냐? DB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 작업의 단위와 뭐다? 일련의 연산이다. 작업의 단위와 일련의 연산이다. 자,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환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뭘 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뭐 하는 거? 스토어드 하는 거죠. 뭐 한다?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토어드가 아니라 저장하는 거.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행위, 태스크, 뭐 액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산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할 때, 스토어할 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뭐다? 최소 단위다. 뭐라고요? 물리적인 DB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수행의 최소 단위를 뭐라 그런다? 트랜잭션이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병행 제어나 회복 처리 작업 시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논리적인 단위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물리적인 저장할 때 단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사실 뭐 실제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된다 그랬죠? 뭐 잘 안다시피 이진수로 그냥 1010, 111 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이 사람의 이성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어떤 단위조차도 논리적으로 어떤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용어, 이 논리적인 단위라는 거는 물리적인 저장을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하는 단위를 말하는 거지 논리적인 설계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혼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다 저장을 하지만은 그 하는 거에 대한 행위, 액티비티에 대한 작업에 대한 뭐다? 단위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성에는 ACID 이렇게 외우시는데 트랜잭션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성을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토미서티라고 해서 원자성, 그 다음에 consistency, 그래서 일관성, 그 다음에 isolation, 독립성, 고립성 또는 고립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urability에서 영속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트랜잭션 특성에는 그 원자성이라고 해서 ACID로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ACID, Atomicity, 그 다음에 Consistency, 그 다음에 Isolation, 그 다음에 Durability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원자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단위이기 때문에 명령이 완벽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오류가 하나로 발생하면 트랜잭션은 전부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 작업 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이 됐었으면 그 원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 싹 그 작업 단위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가 완벽하게 다 100% 수행되거나 그럼 100% 취소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컨시스턴스는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언제나 일관성 있는 DB 상태로 변환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체가 완벽하게 성공이 되면 DB가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상태가 변환이 돼도 그 변환된 게 불완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졸레이션은 독립성. 그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렇게 관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 단위가 그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작업의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트랜잭션과 연관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듀러빌리티는 영속성.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변하지 말고 확정되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못하는 영구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한번 딱 확정이 돼서 성공이 딱 됐으면 그걸로는 딱 끝나야 된다. 모든 게. 자, 트랜잭션 분석은 CRUD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 분석을 하고요. CRUD 매트릭스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뭐 트랜잭션 분석서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단위 프로세스 CRUD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 분석서를 쓰게 됩니다. 자, CRUD 이게 뭐의 약자냐면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줄여서 우리가 CRUD라고 합니다. 자, 이 CRUD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빈번하게 하는 행위들, 액티비티가 우리가 create, 생성하고 read, 데이터를 조회하고 update, 데이터를 갱신하고 delete,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테이블에 변화를 주는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연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연산, 가장 핵심적인 주요 연산 네 가지 뭐라고요? 네 가지 연산을 우리가 CRUD라고 합니다. CRUD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CRUD라는 거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설계를 할 때 이런 설계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이거 보시면 이 행 부분 있죠, 행. 요 행 부분에는 뭘 쓰냐면은 프로세스, 실제 작업 프로세스,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신규 고객을 등록한다든가 구매 주문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프로세스를 행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열 부분에서는 뭘 쓰냐면 여기는 실제 테이블에 테이블들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열 부분에는 테이블, 뭐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창고 테이블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왜 쓰냐면은 물리적으로 실제 어떤 테이블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뭐 크리에이트를 하는 건지 리드를 하게 돼 어떤 프로세스는 어떤 테이블에다가 뭐 CRUD 그 트랜잭션 중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지를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 없이. 왜? 그래야지만이 이 설계한 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CRUD 매트릭스는 이 프로세스와 테이블을 행과 열을 만나는 위치에다가 프로세스가 테이블에 발생시키는 변화를 표시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CRUD로 통해서 상관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이 CRUD 매트릭스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C, D, U, R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크리에이트 하는 게 이제 C고 D는 이제 삭제고 U는 업데이트고 R은 리드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 고객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테이블에다가 크리에이트를 하게 돼 있고 구매 주문 생성이라는 프로세스는 제품 테이블에다가 리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주문은 크리에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한리도 매트릭스를 보셨고요. 자, 인덱스 설계.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하는 액티비티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인덱스 설계라는 것은 테이블을 실제 조회를 할 때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으면 보세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레코드 수가 뭐 한 100개 정도 되고 1000개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BC 카드사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그래서 1000만 명이 있어요. 1000만 고객이 있다고 치고 1000만 고객이 거래하는 거래장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최소한 뭐 100만 막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00만 건. 그죠? 레코드로 데이터가 100만 건이면 거기 있는 데이터 100만 건 기록 중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는다는 거는 100만 번을 다 일일이 다 뒤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다가 인덱스라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이걸 뭐 하는 거냐면 테이블 레코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키값과 포인터쌍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구조로 돼 있는 거를 배정을 해서 키를 빨리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레코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찾아갈 수 있게 어떤 그 키값하고 포인터를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덱스의 종류에는 뭐 트리 기반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 함수 기반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그림에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인플로이라는 것이 이제 직원 이제 명부 테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인덱스라는 거를 해놓는 거죠.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나 뭐 10,000명이나 이렇게 되는 큰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찾을 때 여기에 인덱스를 하나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인덱스? EMP 넘버. 그러니까 사원번호에 인덱스를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 사원번호를 찾아갈 때 이 포인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는 사원번호 인덱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자주 그러니까 빈번하게 검색할 수 있는 번호대들만 미리 모아 놓는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지 않는 정보들은 인덱스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게 뭐 자주 찾는 정보들만 이렇게 인덱스로 묶어 놓으면 이게 여기를 인덱스를 먼저 찾는 거예요. 네? 테이블로 바로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찾지 않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전체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덱스로 돼 있는 거를 먼저 찾아서 그 인덱스 테이블에 먼저 무엇이 값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값이 있는 위치로 찾아가서 레코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테이블 전체를 찾는 것보다 인덱스화된 거, 인덱스 테이블을 먼저 찾은 다음에 찾으면 더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인덱스는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든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 키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렬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키 값의 그 한 개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인덱스만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 키 값이 되어 있을 뿐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원 번호에다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 EMP 넘버 전 시간에 논리적으로 테이블의 튜플의 순서는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해놓으면 실제 물리적 이 데이터 공간에다가 테이블을 저장시킬 때 이 EMP 넘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순서를 매겨 놓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적은 숫자가 맨 위에 올라가게 뭐 오른차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순서 있게 EMP 넘버의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정렬을 해놓으면 그 적은 숫자는 맨 위로 가면 있을 것이고 만약에 큰 숫자는 뒤로 가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인덱스로 해서 정렬을 해놓는 거고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정렬을 해놓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릴레이션에 여러 개의 인덱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덱스의 종류는 트리 기반, 뭐 비트맵, 함수 기반, 뭐 비트맵 조인, 도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상세한 거는 모르시더라도 인덱스의 종류가 뭐뭐뭐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 비트맵, 함수 기반, 비트맵 조인, 도메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덱스 설계 순서는 뭐 인덱스 대상 테이블이나 컬럼들을 선정하고 인덱스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인덱스 최적화 수행을 합니다. 인덱스 정의자를 작성하고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덱스를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보세요.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인 경우는 뭐 1000건 이하라든가 10,000건 이하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요즘은 솔루션의 성능이라든가 서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게 스캐닝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 스캐닝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테이블로 바로 들어가서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뭐 1000건이나 10,000건밖에 되지 않은 테이블에다가 인덱스를 배정을 해가지고 인덱스로 한번 거쳤다가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2번 거쳐서 들어가는 거니까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부여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 테이블의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요. 인덱스를 지정 여부는 뭘로 따진다? 첫 번째, 테이블의 규모. 테이블의 큰 경우만 테이블 데이터 수가 행이 많거나 레코드가 많은 경우에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로 하는 것이 이제 인덱스 지정 여부라고 하지 말고 인덱스 이제 고려사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규모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인덱스 개수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부여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테이블의 속성 중에 키가 되는 것을 인덱스로 배정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인 개념이겠지만 키를 배정하는데 뭐 테이블의 속성의 키가 아닌 것들을 갖다가 기본 키나 또는 후보 키가 아닌 것들을 갖다가 인덱스로 배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찾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뷰. 자, 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테이블들을 조회할 때 그 테이블과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뷰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놔서 조인을 하는 걸 동작을 갖다가 매번 쿼리로 조인하는 거를 쿼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쿼리로 표현해 주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쿼리문도 되게 길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시스템 안에다가 두 테이블의 어떤 조인된 그런 가상의 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그 뷰 테이블만 조회하면 두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뭐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이 있으면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에 대한 가상의 뷰 테이블 이게 버추얼한 거죠. 가상의 뷰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테이블을 여기 조인된 결과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뷰라는 것은 사용자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지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그래서 뷰는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뷰 테이블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테이블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논리 존재.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 존재는 X. 네. 그래서 뷰의 특징으로는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조작도 기본 테이블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뷰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논리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고 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명령문이 간단해집니다.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접근하게 뷰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테이블을 뷰를 삭제하거나 테이블이나 뷰를 기초로 정의된 다른 뷰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를 포함한 속성열을 뷰를 구성해서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이 또 가능합니다. 자,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를 만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뷰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키가 PK가 있는데 이 PK를 여기다가 썼어요. PK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PK를 여기도 PK로 해서 뷰를 구성을 해야지만이 삽입, 삭제, 갱신 연상도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 뷰는 셀렉트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셀렉트만. 왜? 아니, 조회만 하기 위해서는 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데이터를 삽입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업데이트를 치고 싶으시면 이 PK를 여기다 넣어서 업데이트 치게 되면은 실제 여기서 작업을 한 거지만 여기에 기본 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도 수정이나 삭제나 삽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뷰의 장점은 이제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상이한 응용 요구를 지원해 주고요. 사용자 데이터 관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접근 제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없어요. 예, 뷰 테이블은 인덱스를 못 가진다. 그 다음에 뷰의 정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된 내용이나 삽입 삭제 연산이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키로 정의했을 때만이 삽입 삭제 갱신이 되고요. 키로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삽입 삭제 갱신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인플로이 마스터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에 뷰를 만든 거예요. 이 마스터 테이블과 그 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죠. 여기서 디스크립션이라는 설명문하고요. 속성과 그 다음에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갖다가 이렇게 조인을 건 거죠. 이 테이블에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implement master 테이블에 first name, last name 속성하고 그 다음에 department description을 갖다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뷰로 이렇게 통합해놓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자,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액세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다 저장하는 물리적인 저장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클러스터링 되지 않은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냥 원 테이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서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부서 테이블하고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원 테이블 그대로 놔뒀는데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는 테이블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서 테이블에 A라는 부서의 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사원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묶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링.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차피 이 부서 정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만 묶어서 조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한다면 부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원 정보를 추출하는 조인된 어떤 이 두 테이블의 이렇게 클러스터링 부분이 자주 조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조회하는 어떤 테이블의 속성들은 하나로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묶어서 블럭으로 저장해서 물리적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당연히 조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된 테이블은 데이터 조회 속도는 상승시키는데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 입력이나 수정 삭제 등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데이터를 수정하고 레코드를 삽입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는 데이터 분포도를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데이터가 분포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포도가 넓을수록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유리하죠. 왜냐하면 조회하는 범위가 이제 넓어지니까. 그래서 분포도라는 것은 인덱스는 분포도가 좁은 테이블에는 좋지만 클러스터링은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에 유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는 이제
그 인덱스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 분포도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거기에 차지하는 어떤 분포잖아요. 차지하는 영역들이 말하는 건데 이제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테이블의 속성이 하나 유일하게 어떤 한 곳에 한 속속으로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야 되는 인덱스는 좋은 거잖아요. 인덱스는 어떤 키, 특히 말하면 기본 키를 인덱스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처럼 분포도가 작을 때 좁은 테이블에 좋은 건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거나 그랬을 때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은 클러스터링하면 저장 공간의 전략이 되고요. 이제 그런 뜻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을 처리하는 트랜잭션은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그런 클러스터링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파티셔닝 된 테이블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파티셔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클러스터링 할 수가 없고요. 자, 클러스터된 이건 좀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대상 테이블은 이제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 뭐 대형 범위에 자주 조회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테이블. 그러니까 주로 대량 범위를 자주 그러니까 조회 빈도수가 높은 높은 테이블을 클러스터링 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인 빈도수. 그러니까 테이블 중에 조회 빈도수와 조인 빈도수. 그러니까 조회를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테이블 간에 조인 연결해서 조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테이블들은 클러스터링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오더 바이, 그룹 바이, 유니온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조회하고 묶고 그룹 바이 이렇게 그룹 붙여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테이블들은 클러스터링을 해주면 좋겠죠. 자, 파티션. 자, 파티션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대용량의 테이블들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너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걸 뭐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데이터를 한번 갱신할 때, 삭제할 때 이런 것들 할 때에도 굉장히 부하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테이블이 대용량이 되는 순간에는 테이블들을 좀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왜? 보세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이렇게 물리적인 이게 디스크라고 보시면 디스크예요. 이게 디스크가 있는데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들이 이렇게 어떤 데이터 이렇게 차지를 해요. 공간에. 근데 여기에 한 테이블이 이렇게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있어. 100만 개 이렇게 100만 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여기 데이터 한 테이블에 차지하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한 곳에 몰려 있게 되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찾을 때도 이렇게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테이블 하나를 찾아가지고 액세스할 때마다 이걸 다 일일이 하나씩 스캐닝을 쭉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테이블들을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쪼개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병행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단위를 파티션으로 나누는 건데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액세스 범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쿼리 성능이 좋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보세요. 100만 건이 한 테이블에 있는 거와 50만 건 두 개로 이렇게 쪼갠 거와 여기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50만 건이 더 찾기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한쪽이.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함으로 디스크의 성능이 향상되고요. 디스크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쪽으로 액세스하고 이쪽으로 따로따로 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 번드로 백업과 복구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이쪽에 만약에 깨지는 경우에 요 부분만 깨지기 때문에 이것만 복구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 통으로 돼 있으면 이 100만 건 통으로 되는데 얘 하나 날아가잖아요. 테이블 날아가면 이거 다 한꺼번에 복구해야 되거든요. 100만 건은. 자, 그다음에 데이터 손상 족도를 최소화하시고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용성이 향상되고 파티션 단위로 입출력 분산을 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데이터를 이게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입출력을. 그러니까 이쪽에다 데이터 넣을 거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인, 아웃을 한 테이블에 동시에 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이쪽 테이블은 인, 이쪽 테이블은 아웃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그래서 장점이 생긴다. 단점은 한 테이블을 세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어떤 이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두 개를 나눴으니까 또 조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되고, 용량이 작은 테이블을 파티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니까, 그러니까 파티션을 할 때는 반드시 용량이 큰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파티션의 종류에는 범위 분할, 해시 분할, 조합 분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림을 넣어놨으니까 그림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전년도 시험이나 이런 데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돼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 사이트에다 분산하는 거. 뭐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놓다든가 또는 아니면 업무적으로 분산을 하든가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떨어져 있지만 실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관리를 하는 거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는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통신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자, 그래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에는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외우기도 했었는데 이거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에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실이 존재함에도 마치 투명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실의 존재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성질 이런 건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 필요 없이 관심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치 투명성이라는 거는 액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를 몰라도 데이터베이스 논리적으로만 그 명칭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위치 투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은 동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인 것처럼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은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막 일어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병행 투명성이고요. 장애 투명성은 이제 트랜잭션이나 DBMS나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잭션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중병장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렇게 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볼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지역 자치성, 뭐 자료의 공유성이 향상되고 분산 제어 가능하고 시스템 향상되고 뭐 좋은 것만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컴퓨터가 어떤 중앙 컴퓨터 장애가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효율성과 융통성이 있고 신뢰성이 가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장애라든가 또는 그 효율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때는 반드시 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뭐 이제 DBMS 수행할 기능이 좀 복잡하고 분산돼 있으니까 좀 설계도 복잡하죠. 한 군데만 딱 물리적으로 한 군데만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설계 어렵고요. 개발 비용이 증가되고 처리 비용도 증가되고 잠재적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업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또 설계하는 것이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분산되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도록 하는 목적을 하고요. 분산 설계 방법에는 테이블 위치 분산, 분할 탈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 자, 이런 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금년도는 시험이 우리가 실제 NCS 기반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뭐 이론적으로 장단점이 뭐냐, 뭐 특징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뭐지? 뭐 이런 거.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또는 테이블을 설계할 때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주안점 있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은 작업부와 노드별로 분산 정책 이런 것도 한번 고려. 작업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역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또는 지역의 어떤 서버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일관성.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을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하는 이유 중에 성능 향상도 있지만 어떤 에러라든가 장애로부터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원격 접근 이런 것들을 고려사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서버 클러스팅.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것은 자, 왜 이중화를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중단이나 물리적인 손상, 자, 오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단, 물리적인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됐다는 걸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이 데이터베이스가 복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중화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항상성 있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 발생 시에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중화를 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같은 데이터가 물리적인 다른 두 공간에 동시에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을 통해서 다른 한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결하거나 복구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백업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분산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중화하는 분류 방법은 뭐 이거 방법도 있고 레이지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방법은 이제 트랜잭션 수행 중에 데이터 변경이 발생되면 이중화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전달해서 변경 내용을 즉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치거나 삭제되거나 또 인서트 됐을 때 이거 방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동시에 다 변경시키는 거예요. 동시 변경하는 거죠. 이중화되어 있는 이게 이중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레이지 기법이라는 거는 수행이 종료되면 변경된 사실을 새로운 트랜잭션을 작성해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경이 될 때 바로 양쪽에다가 변경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 종료되면 하는 거죠. 종료되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을 때 이거 방법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되면 바로 양쪽에다가 그냥 변경해 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동시에 이거 레이지 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트랜잭션을 각 테이블에 각 DB에다가 다른 트랜잭션 뭐 A라는 트랜잭션, B 트랜잭션이 따로따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거 꼭 나올 수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하고 서버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은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클러스터링과 이중화의 구성 방법. 자,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빨리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일단은 클러스터링 먼저 설명을 드리면 2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할 때 DB 서버를 두 대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두 대가 유지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두 대가 하나의 서버인 것처럼 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용자는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이해를 하죠.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클러스터링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클러스터 됐다는 거랑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가 클러스터링 돼 있다는 얘기는 두 대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인 것처럼 묶어서 운영하는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리적인 서버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를 구현하는 거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하는 거와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할 때 DBMS를 솔루션을 두 개를 이중화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를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DBMS를 그러니까 솔루션 두 개를 이중화해서 갖고 있는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 DBMS는 결국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A 서버, B 서버 이렇게 서버가 물리적으로 두 개 따로따로 이중화해서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지만 동일 데이터를 이중화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장비가 두 개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이중화해서 관리하는 구성 방법에는 활동 대기, 그러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을 보면 한쪽으로만 커넥티드 하는 거예요. 이쪽을 액티브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다가 다른 DB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대기, 웨이트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쪽 액티브하고 있는 데이터 D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장애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 DB로. 그래서 한쪽이 장애가 발생되면 대기하고 있던 DB로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이동돼서 서비스를 이어가는. 그래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구성 방법은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서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활동, 그러니까 액티브 방법인데요. 이거는 오른쪽의 그림인데 그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듀얼로 해놓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두 개의 DB가 서로 다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DB인데 어떤 세션은 일로 접속하게 하고요. 어떤 세션은 일로 들어가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가서 처리하게 하는 구조이기도 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이쪽에 바뀌면 이쪽도 바뀌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가 액티브화 하는 경우에는 이쪽의 데이터 내용과 이쪽의 데이터 내용이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는 같지만 동일한데 데이터는 같은데 서비스가 다른 거예요. 이쪽 서비스가 A라는 서비스를 하고 여기는 B라는 서비스를 하게 해서 병행으로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여기는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기능, 뭐 이런 식의 여기는
주문을 하는 기능, 여기는 뭐 판매, 여기는 주문을 하는 기능, 여기는 판매를 하는 데이터 서비스. 그래서 두 DB가 모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율은 높지만 구성 방법이나 설정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이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A, B 서비스를 다 동시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이중화하는 거와 또 클러스터링에서의 방식 중에서 고가형성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서버, 그러니까 물리적, 지금 제가 아까 액티브 스탠바이 이런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물리적으로 서버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이 서버가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이중화 해놨는데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이 다른 서버에서 받아 처리하는 중단 방지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가형성 클러스터링과 액티브 스탠바이는 같이 쌍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고가형성 클러스터링으로 해가지고 A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B 서버로 동작 넘어가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DB도 마찬가지 DB 서버를 갖다가 클러스터링을 해놨다 그러면 고가형성 클러스터링과 그다음 액티브 스탠바이의 어떤 방식으로 이중화해서 서비스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은 전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 서버에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 액티브하고 병렬 처리하고는 같이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접근 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접근 통제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해서 접근하는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거죠. 객체에 접근하는 주체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통제하는 거는 방식에는 임의 접근 통제 방식이 있고요.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DAC하고 MAC. 그래서 DAC는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신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접근 통제 방식은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매겨서 접근을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 접근 통제 방식은 사용자가 신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강제 접근 통신 같은 경우는 주체, 객체의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등급. 그 등급을 부여해서 등급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임의 접근하고 강제 접근. 차이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통제 3요소가 있는데요. 접근 통제 방법의 주요 3요소는 접근 통제 정책, 접근 통제 메커니즘, 접근 통제 보안 모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접근 통제 정책에는 신분 기반 정책, 규칙 기반 정책, 역할 기반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접근 통제 메커니즘은 뭐 접근 통제 목록, 능력 리스트, 보안 등급, 패스워드 암호화 이런 걸 통해서 접근 통제 메커니즘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접근 통제 보안 모델에는 긴밀성 모델, 무결성 모델, 접근 통제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토리지.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는 대부분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거든요. DBMS 같은 경우는 DB 서버에다가 솔루션을 설치해가지고 하기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이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DAS, NAS, SAN이라는 구조로 해서 저장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은 다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DAS라는 것은 다이렉트 애터치라고 해서 이 실제 스토리지를 서버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외장하드로 연결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들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NAS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어태치라서 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하나에 스토리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NAS라는 거는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서버에다가 여러 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나는데 이게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거는 SAN이라는 거는 다스의 빠른 처리, 그러니까 이 다스에 직접 연결하는 그런 빠른 처리와
NAS의 파일 공유 장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FC라고 하는데 파이널 채널에 광채널, 광통신을 하는 채널이 있어요. 광통신 채널을 통해서 스토리에다 연결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거는 DAS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와 그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해줘서 이 나스와의 어떤 장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스의 장점과 다스의 장점을 하이브리드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 같은 경우는 파이버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광통신 FC 스위치를 쓴다. 그 다음에 나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는 이더넷 스위치를 쓰게 되고요. 그 장비로서는 여기는 이더넷 스위치를 쓰고요. 이더넷 스위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센 스위치 보통 이거 광통신을 센 스위치라고 해요. 센 스위치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렇게 차이점만 아시고요. 이거 나중에 또 다른 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상으로 해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